코스피가 하루에 8% 넘게 빠지면서 거래 자체가 멈췄습니다. 서킷 브레이커, 시장에 비상 브레이크가 걸린 거예요. 그리고 어제 다들 제일 무서워하던 일이 터졌어요. 외국인이야 그렇다 쳐도 우리 시장을 받쳐주던 기관까지 같이 던졌거든요. 6월 10일 하루에 외국인이 2조 8천억을 팔면서 코스피가 8천선을 깼어요. 그래서 지금 다들 기관까지 팔았으니 나도 따라 던져야 하나 하고 패닉이에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기관 따라 던지는 게 지금 제일 위험한 행동일 수 있어요. 왜냐면 진짜 폭탄은 기관 매도가 아니라 다른 데 숨어 있거든요. 빚내서 산 주식, 신용융자가 사상 최대인 37조를 넘었어요. 안녕하세요. 경제 해결사예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기관이 팔았다는 뉴스 한 줄에 휩쓸려 따라 던지는 일은 다시는 없어집니다. 한번 만들어두면 다음 폭락 때도 그 다음에도 평생 쓰는 눈이에요. 오늘 딱 3가지만 짚어드릴게요. 첫째, 우리가 무서워하는 그 기관, 이 사실은 한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알면 기관 매도라는 숫자가 완전히 다르게 보여요. 둘째, 그 기관 매도의 상당 부분이 시장 전망이랑 아무 상관없는 기계적인 매매라는 거예요. 셋째, 그럼에도 진짜 조심해야 할 위험은 따로 있는데 그게 B2 37조라는 거예요. 따라 팔 게 아니라 봐야 할 신호를 손에 쥐어드릴게요. 이 3가지만 정리하면 폭락 뉴스가 떠도 휩쓸리지 않고 내 지갑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럼 바로 들어가 볼게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시장이 어디 서 있는지부터 볼게요. 지금 시장은 한마디로 미쳤어요. 좋은 의미가 아니라 변동성이 정상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코스피는 6월 2일에 사상 최고치를 찍었어요. 그리고 일주일도 안 돼서 6월 8일 블랙 먼데이로 8% 넘게 폭락했어요. 시장이 너무 급하게 빠지니까 다들 잠깐 멈추고 진정하자면서 거래를 멈추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어요. 자동차로 치면 비상 브레이크예요. 이게 얼마나 드문 일이냐면요. 프로그램 매도를 잠깐 멈추는 사이드카라는 장치가 올해만 벌써 20번 넘게 발동됐어요.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 한 해 기록의 반년 만에 거의 다 따라붙은 거예요. 시장이 그만큼 위아래로 미친 듯이 출렁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런 와중에 6월 10일 외국인이 2조 8천억을 던지고 기관도 같이 팔면서 코스피가 8천선을 깼어요. 반대로 개인은 4조 8천억을 사들였어요. 외국인과 기관이 던진 물량을 개인이 통째로 받아낸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이 패닉에 빠지는 포인트가 기관까지 팔았다는 거예요. 외국인은 그러려니 하는데 우리 시장을 받쳐주던 기관까지 던졌으니 뭔가 크게 잘못된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오른다 내린다를 점쟁이처럼 맞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무도 못 맞춰요. 우리가 할 건 이 기관 매도가 진짜 위험 신호인지 아닌지부터 정확히 가려내는 거예요. 자, 그럼 제일 중요한 거 짚을게요. 우리가 무서워하는 그 기관, 도대체 누구일까요? 여기서 첫 번째 착각이 시작돼요. 우리는 기관을 한 명의 똑똑한 큰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기관은 한 명이 아니에요. 성격이 완전히 다른 여러 집단을 한 묶음으로 부르는 이름표예요. 국민 노후자금을 굴리는 연기금,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증권사가 직접 굴리는 자기매매, 거기에 보험사, 은행까지. 이걸 전부 합쳐서 기관이라고 불러요. 비유하자면 이래요. 우리 아파트 주민이 오늘 물을 많이 썼다는 말이랑 똑같아요. 그 안엔 빨래 돌린 집, 샤워한 집, 설거지한 집이 다 섞여 있잖아요. 주민 한 명이 작정하고 쓴 게 아니라 제각각 다른 이유로 쓴 물을 다 더한 거예요. 기관 순매도도 똑같아요. 이 집단들은 파는 이유도 시간표도 제각각이에요. 연기금은 정해진 자산 비중 맞추려고 굴리고, 운용사는 고객이 펀드를 빼면 그만큼 주식을 팔고, 증권사 자기매매는 하루하루 가격 차이를 노리고 사고 팔아요. 그러니까 거래소가 발표하는 기관 순매도는 이 제각각인 집단들의 매수와 매도를 전부 더하고 뺀 합계예요. 증거가 있어요. 6월 8일 블랙 먼데이 직후 코스피가 8% 넘게 폭등하던 날 시장 반등을 이끈 게 바로 기관 매수였어요. 그러니까 기관은 어떤 날엔 사서 시장을 끌어올리고 며칠 뒤엔 팔아서 끌어내려요. 생각해보세요. 만약 기관이 정말 코스피는 끝났다고 비관했다면 하루는 샀다가 며칠 뒤 던지는 게 말이 돼요? 이건 시장 전망이 며칠 만에 뒤집힌 게 아니라 애초에 기관 안에서 사는 집단과 파는 집단이 따로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기서 양쪽 목소리를 다 들어볼게요. 한쪽에선 이래요. 기관 매도는 대부분 기계적이니까
공포는 과장됐다. 개인이 받아내는 지금이 기회다. 실제로 여러 증권사 리포트에서도 반도체 실적 개선 방향성은 명확하니 이런 조정은 오히려 비중을 늘릴 기회라는 시각이 나와요. 큰 손들이 한국 반도체 줄기를 통째로 포기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반대쪽 목소리도 분명해요. 기계적이든 아니든 이 변동성장에서 빚내서 들어간 돈은 강제로 청산당한다. 만기일까지 겹치면 충격이 더 커진다. 이쪽도 무시 못할 팩트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한쪽에 올라타지 않아요. 기관 매도가 기계적이라는 건 맞아요. 그건 따라 팔 이유가 안 돼요. 근데 그렇다고 위험이 없다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위험은 따로 있거든요. 그게 뭔지 지금부터 갈라드릴게요. 먼저 기관 매도가 왜 기계적인지 그 정체부터 풀어야 해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편의점 비유로 갈게요. 같은 삼각김밥인데 1층 편의점은 1,000원, 지하 편의점은 900원에 판다고 쳐봐요. 그럼 머리 좋은 사람은 지하에서 900원에 사다가 1층에서 1,000원에 팔아서 100원을 그냥 먹겠죠. 주식시장에도 이런 두 개의 가격이 있어요. 바로 현물과 선물이에요. 현물은 지금 당장 사고 파는 진짜 주식이고 선물은 한 달 뒤에 이 가격에 사겠다고 미리 약속하는 계약이에요. 원래 이 둘은 비슷하게 움직여야 정상인데 시장이 공포에 빠져 미친 듯이 빠지면 미래를 거래하는 선물이 현물보다 더 싸지는 일이 벌어져요. 바로 이때 기관 컴퓨터가 자동으로 계산을 때려요. 선물이 현물보다 싸졌네? 그럼 비싼 현물 주식을 지금 팔고 싼 선물을 사두면 그 차이만큼 먹겠네. 그래서 사람 손을 안 거치고 미리 짜둔 프로그램이 수십, 수백 종목을 한꺼번에 자동으로 던져요. 이게 프로그램 매도예요.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이 컴퓨터는 삼성전자가 망할 것 같다는 기업 전망을 보고 파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선물이 현물보다 싸졌다는 가격 차이 하나만 보고 기계적으로 던지는 거예요. 실제로 6월 8일 폭락 때 프로그램 차익 거래에서만 3,757억이 순매도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한번 크게 빠지면 이 프로그램 매도가 추가로 터지면서 지수를 더 빠르게 끌어내리는 악순환이 생겨요. 우리가 기관이 비관했다고 읽은 그 숫자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컴퓨터가 가격 차이만 보고 자동으로 던진 물량일 가능성이 큰 거예요. 자, 그럼 기계적 매도의 두 번째 정체를 볼게요. 바로 분기마다 돌아오는 리밸런싱이에요. 어려운 말 같지만 냉장고 정리랑 똑같아요. 연기금이나 운용사는 주식 몇 퍼센트, 채권 몇 퍼센트 이렇게 비중을 딱 맞춰서 굴리라는 규칙이 있어요. 냉장고 칸마다 들어갈 양이 정해진 거죠. 그런데 올해 코스피가 워낙 미친 듯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주식이라는 칸이 정해진 양보다 넘쳐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시장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냥 넘치는 만큼 규칙대로 덜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3월, 6월, 9월, 12월 분기 말이 되면 이 비중 맞추는 매도가 기계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지금이 바로 6월 분기 말이에요. 여기에 패시브 ETF도 한몫해요. ETF는 코스피 200 같은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상품인데 지수에서 어떤 종목 비중이 바뀌면 ETF도 기계적으로 같이 사고 팔아야 해요. 여기에도 사람의 시장 판단은 안 들어가요. 그리고 하필 지금 이 기계적 매도가 더 격해질 수밖에 없는 날이 코앞이에요. 바로 오늘 6월 11일 내 마녀의 날이에요. 내 마녀의 날은 주가지수 선물, 옵션, 개별 주식 선물, 옵션 이 네 가지 파생상품 만기가 한꺼번에 겹치는 날이에요. 네 마리 마녀가 동시에 빗자루 타고 날아다닌다고 붙은 별명이에요. 이 만기일이 오면 그동안 쌓여있던 어마어마한 계약을 정리하면서 현물 주식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질 수 있어요. 즉, 지금 기관 매도에는 이 종목이 별로다라는 판단이 아니라 만기가 다가오니 계약을 정리해야 한다는 일정상의 이유가 잔뜩 섞여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낙관 시나리오를 공정하게 펼쳐볼게요. 만약 이 매도가 정말 대부분 기계적이고 일정 때문이라면 만기일과 분기 말이 지나가면 그 매도 압력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기계가 가격 차이 보고 던진 물량은 그 가격 차이가 사라지면 멈추거든요. 실제 사례도 있어요.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때도 서킷 브레이커가 2번이나 터질 만큼 폭락했는데 그 패닉이 지나가자 코스피는 언제 그랬냐는 듯 빠르게 반등했어요. 기계적 투매가 진정되니까 시장이 제자리를 찾은 거예요. 그리고 어젯밤 다들 무서워하던 미국 5월 소비자 물가 CPI가 발표됐어요. 전년 대비 4.2%로 시장 예상치에 정확히 부합했어요.
변동성 큰 항목을 뺀 근원 물가도 2.9%로 예상대로 나왔고요. 일단 예상을 위로 크게 뚫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여기가 중요해요. 예상에 부합했다고 시장이 안심한 건 아니에요. 4.2%는 3년 만에 가장 높은 물가거든요. 여기에 중동 지정학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어젯밤 미국 증시는 오히려 하락 마감했고 S&P 500이 1.7% 넘게 빠졌어요. 반도체도 다시 눌렸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 넘게 빠졌고요. 그러니까 CPI 곱이 넘겼으니 이제 안심이라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에요. 그래서 더더욱 기계적 매도니까 지금 빚내서라도 따라 사자로 가면 바로 그 자리가 폭탄이에요. 낙관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도 안 사라지는 위험이 따로 있거든요. 그게 진짜 봐야 할 부분이에요. 자, 여기가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관 매도가 기계적이라 따라 팔 필요 없다는 것까진 맞아요. 근데 그럼 안전하니까 지금 들어가자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진짜 폭탄은 B2, 즉 빚내서 산 주식에 숨어 있어요. 숫자를 보세요. 지금 신용거래 용자, 빚내서 산 주식 규모가 5월 29일 사상 처음으로 38조를 돌파했고 6월 최도 37조 8천억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사상 최대예요. B2가 왜 폭탄이냐면요. 빚내서 산 주식은 일정 선 아래로 빠지면 내 의지랑 상관없이 증권사가 강제로 팔아버려요. 이걸 반대 매매라고 해요. 그리고 이 반대 매매가 지금 2년 8개월 만에 최대로 터지고 있어요. 하루에만 1660여억 어치가 강제 청산된 날도 있었어요. 이게 무서운 건 악순환이에요. 시장이 빠지면 빚으로 산 주식이 강제 청산되고 그 매물이 주가를 더 끌어내리고 그럼 또 다른 B2가 강제 청산되고 눈덩이처럼 굴러가요. 기계적 매도는 만기 지나면 멈추지만 이 B2 청산은 시장이 빠지는 한 계속 터져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래요. 기관 매도는 따라 팔 이유가 안 돼요. 기계적이고 일정 때문이니까요. 근데 빚내서 따라 사는 건 절대 하면 안 돼요. 이 변동성장에서 B2는 강제 청산 1순위니까요. 따라 팔지도 빚내서 따라 사지도 않는 게 핵심이에요. 그럼 따라 던지지 말고 진짜 뭘 봐야 안 물릴까요? 직접 확인할 신호 3가지를 드릴게요. 첫째, 외국인의 연속 순매도가 멈추는지예요. 기관 매도가 기계적이라면 진짜 방향을 쥔 건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 하루 반짝이 아니라 사흘 이상 연속으로 사는 날이 나오는지 보세요. 그게 진짜 돈의 흐름이 바뀌는 신호예요. 확인은 한국거래소나 증권사 앱 수급에서 직접 보실 수 있어요. 둘째, 원달러 환율이에요. 외국인 입장에선 한국 주식이 오르는 것보다 환율이 튀는 게 더 무서워요. 환율이 오르면 주식 팔아서 달러로 바꿀 때 손해를 보거든요. 최근 환율이 1530원 근처에서 움직이는데 이 선 아래로 안정되면 외국인이 돌아올 길이 열려요. 반대로 더 위로 튀면 외국인 매도가 길어질 수 있어요. 셋째, 반대 매매 규모가 줄어드는지예요. 이게 우리 시장만의 진짜 천계예요. B2 강제 청산이 정점을 찍고 줄어들기 시작하면 그 악순환이 풀린다는 신호예요. 반대로 반대 매매가 계속 늘면 만기일이 지나도 변동성이 안 가라앉아요. 이건 금융투자협회 통계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상황별로 어떻게 움직이면 좋을지 세 분류로 말씀드릴게요.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건 명령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입장이라면 이렇게 점검하겠다는 거고 최종 판단은 온전히 여러분 몫이에요. 먼저 빚 없이 좋은 주식을 들고 계신 분. 핵심은 기관 매도에 휩쓸려 따라 던지지 않는 것이에요. 회사 실적이 멀쩡하다면 기계적 매도로 주가가 출렁이는 건 가격이 흔들리는 거지 회사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만기일과 분기말이라는 일정상 변동성이라는 걸 알고 버티는 거예요. 다음, 빚내서 주식을 들고 계신 분. 솔직히 지금 가장 위험한 자리예요. 특히 최근에 빚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형주에 올라타신 분이라면 더 조심하셔야 해요. 어젯밤 본 것처럼 반도체는 지금 변동성이 제일 큰 자리거든요. 추가로 빚을 늘리는 건 피하시고 내 계좌가 반대 매매 선까지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부터 점검하셔야 해요. 지난 폭락 때도 빚으로 들어간 분들이 강제 청산당하면서 제일 크게 다쳤어요. 마지막, 아직 안 들어가서 지켜보는 분. 사실 지금 가장 유리한 자리예요. 굳이 만기일과 변동성이 한창인 지금 급하게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외국인이 사흘 연속 사는지, 환율이 안정되는지, 반대 매매가 줄어드는지 이 신호들을 확인하고 움직여도 하나도 늦지 않아요. 자, 오늘 길게 달려왔으니 한 줄로 정리할게요. 우리가 공포에 떨었던 기관 매도는 똑똑한 한 명의 비관적 판단이 아니라
컴퓨터가 가격 차이 보고 던진 프로그램 매도, 만기 정리, 분기 말 비중 조정, ETF 기계 매매가 전부 뒤섞인 합계였어요. 기관은 한 명이 아니라 목적이 제각각인 수십 개 집단의 이름표일 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날은 사고 어떤 날은 팔아요. 그러니까 기관이 팔았다는 한 줄 뉴스에 휩쓸려 따라 던지는 건 그림자만 쫓는 투자예요. 근데 동시에 기계적이라고 안심하고 빚내서 따라 들어가면 그게 진짜 폭탄이에요. 신용융자 37조, 반대 매매 2년 8개월 만에 최대. 이 변동성 장에서 B2는 강제 청산 1순위예요. 기계적 매도는 만기 지나면 끝나도 과열과 빚은 안 끝나요. 그러니까 따라 팔지도 빚내서 따라 사지도 마세요. 외국인이 사흘 연속 사는지, 환율이 1,530원 아래로 안정되는지, 반대 매매가 줄어드는지 이 셋이 같은 방향으로 돌아설 때 그때가 진짜 자리예요. 움직여도 그때 움직이면 절대 늦지 않아요. 투자의 100%는 없어요. 근데 기관 매도라는 한 줄 숫자에 휩쓸리지 않고 진짜 위험이 어디 숨어 있는지 가려내는 눈은 분명히 만들 수 있어요. 오늘 그 눈 하나는 챙겨가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생각이 궁금해요. 지금 이 폭락장 기관 따라 정리하시겠어요? 아니면 신호 확인하고 버티시겠어요? 그리고 혹시 지금 빚내서 들어가 계신 분 있으면 무리하지 마시고 댓글로 상황 적어주세요. 같이 점검해봐요.